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게 다 싸움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흔히 하는 말다툼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경우는 단순히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항상 더 많은 걸 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어. 우리는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었어. 나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벌고 있어. 적어도 그랬어요. 소피아는 이런 멋진 꿈을 꾸었어요. 리얼리티 TV쇼에서 봤던 그런 산 말이에요. 화려한 저녁 식사, 명품 옷, 온갖 걸 다 갖춰진 그런 삶이었죠. 처음 만났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그땐, 글쎄요, 좀 더 소탈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왜 휴가를 못 가는지, 왜 아직도 똑같은 차를 몰고 다니는지에 대한 사소한 불평으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죠. 밤에는 아예 말도 안 하고 가끔은 말도 안 해도 그냥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말다툼이 갑자기 멈췄어요.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상황이 마침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소피아가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더니 갑자기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들고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이 디자이너 핸드백이었어요. 브랜드는 몰랐지만 분명 비싼 것 같았어요. 어디서 샀냐고 물었더니 세일 중이라 무시하더군요. 사실상 흥정이었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넘겼지. 또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았거든. 알다시피 난 너무 피곤했어. 끊임없는 잔소리에 지쳤다. 하지만 그 외에도 보석, 새로운 가젯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어. 내가 물어볼 때마다 소피아는 온갖 핑계를 대며 세일, 짝퉁, 뭐 그런 거라고 했지. 난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었어. 어쩌면 그녀가 이 놀라운 할인 혜택을 찾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치 돈 이야기가 아예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내가 받지 않은 메시지에 미소 짓는 모습이 자꾸 눈에 띄었다.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클레어 아니면 직장 친구야라고만 대답했다. 마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취급하듯 무시하고 있었다. 처음엔 미묘했어요. 문자를 보낼 때 고개를 돌리는 방식이나 특정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바뀌는 방식까지. 나는 그걸 크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편집증에 걸린 걸지도 몰라. 어쨌든 우리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 진실과 마주하는 걸 피하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안 그래? 작은 징후들을 무시하려고 애쓰는 건 마주하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야. 하지만 돌이켜보면 난 정말 눈이 멀었던 거야. 일은 예전처럼 지루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됐다. 불평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가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곤 했다. 회계팀 벤이 아내가 고급 주방기구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이해한다는 듯 신음했다. 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항상 있었다. 상황이 얼마나 빠듯했는지, 아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얼마나 원했는지 공감할 수 있었어.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나는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피아가 더 멀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더 확신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벤이 아내와 돈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가슴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었던 게 기억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비싼 물건이나 휴대폰을 비밀로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 자체가 문제였어요. 항상 정신이 팔려 있었고 마치 지금 이 순간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있을 때조차 대화는 얄팍해졌어요. 피상적인 얘기들. 하루 일과를 물으면 짧고 밋밋한 대답만 하곤 했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니, 거의 손도 안 대더라.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우리 사이가 정말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게 싫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었다. 어쩌면 우리가 좀 더 친밀해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하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달랐어요. 따뜻함도 애정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녀가 그저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과 밤새말 에너지는 충분했어요. 오직 저만 위한 시간이었죠. 그녀가 마치 고급 클럽에 가는 것처럼 차려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낡은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앉아 내가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무시했다는 거였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다. 어쩌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나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지도 몰라. 심지어 내가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확신하기도 했어. 어쩌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그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주지 못했는지도 몰라. 나는 더 많은 것을 하기 시작했다. 집안일 돕기, 작은 데이트 계획하기 별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편이 넉넉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뭘 해도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 새 전화기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은행 털었나?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그냥 웃어넘기며 좋은 거래였다고 말했어요. 그때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나는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화, 그녀의 옷차림, 그녀의 몸가짐 그리고 모든 게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뭔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 아시죠? 머릿속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같은 거요. 아무리 애써 무시해도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나는 마침내 소피아가 더 이상 내가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지 몇 주 후에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행동 변화, 자랑하고 있는 새롭고 비싼 물건들,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소피아는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클레어를 만나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 나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항상 의심 많은 그녀. 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다. 몇 주 전 그녀가 그 디자이너 가방을 집에 가져온 이후로 뭔가 계속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세일 때 산싸구려 짝퉁이라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고급 패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나조차도 그 가방이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진짜 같았다. 우리 예산으로는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계속 말하던 사람한테는 말이죠. 그녀는 요즘 사치를 꽤 즐기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그 빌어먹을 가방을 몇 시간이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죠. 손가락이 간질간질해서 제대로 만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집어들고 손 안에서 뒤집어 보면서 좀 찾아보기로 했어요. 가짜인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몇 분 동안 구글링을 해보니 진짜 명품 가방을 구별하는 몇 가지 요령이 나왔어요. 모든 가방을 비교해봤어요. 바느질, 로고, 심지어 지퍼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었죠. 진짜였어요. 우리 저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싼 진짜 디자이너 가방. 우리는 이걸 살 여유가 없었어. 아, 요즘 그녀가 자랑하던 것들의 절반도 살 수 없었어. 속이 메스꺼워지고 속이 메스꺼워졌지. 그녀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전화기를 들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손가락이 더듬거리며 전화를 걸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물론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다시 시도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공황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벌써 땀이 나고 있었어. 도대체 그녀가 어디 있는지 궁금했지. 클레어랑 같이 있지 않으면 클레어에게 전화했어.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소피아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꼭 알아야만 했어요.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아주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안녕, 클레어.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며 말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너도 아직도 거기서 커피 마시고 있니? 내 속이 뒤집힐 만큼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 커피? 라이언, 나 집에 있어. 그녀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오늘 소피아를 만나지 않았어. 그녀의 말은 마치 뺨을 맞은 듯 나를 강타했다. 전화기를 너무 꽉 쥐어서 부러뜨릴까 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냥 계획을 바꿔야겠다고 중얼거리고 전화를 끊었다. 내 마음은 경주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대체 어디 있었고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나는 그 멍청한 가방을 몇 시간이나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다. 믿고 싶지도 않았다. 어쩌면 뭔가 설명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 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내심 나는 알고 있었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 그녀에게 맞설 수 없었다. 더 많은 증거 없이는 안 돼. 그녀에게 따지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그녀를 괜히 비난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침착하게 대처하기로 했어. 최대한 쿨하게 말하려고 했어.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정보를 더 모아야 했어. 모든 걸 다 알아야 했어.
그 과정에서 내가 찢어지더라도 난 엉망진창이었어.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지. 전화가 울릴 때마다 소피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깜짝 놀랐어. 하지만 소피아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 소피아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어. 그냥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너무 지쳤다고 했지. 그녀가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변명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다. 아직 아니야. 준비 안 됐어.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잠자리에 들도록 내버려 두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복잡했어. 처음 결혼했을 때가 계속 생각났지.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어. 가진 건 별로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다. 이제 내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가 떠올랐다. 우리 결혼식 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소피아는 정말 멋져 보였다. 마치 환상 같았어요. 솔직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 당시 우리는 돈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니면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녀도 그랬을까? 아니면 그녀의 이런 면이 항상 거기에 있었던 걸까? 표면으로 나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억들은 지금 상황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녀를 믿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 옆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거짓말, 핑계, 그리고 그녀가 계속 집에 가져오는 값비싼 물건들. 이 여자가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였던 걸까? 아니면 그녀는 줄곧 이런 자신의 모습을 내게 숨기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화기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분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이었어. 마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았지.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였지. 그녀는 내가 쳐다보는 걸 알아채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청나게 싸게 샀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그녀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요구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예전의 나라면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절대 그녀를 이렇게 몰래 엿보거나 의심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예전의 내가 아니었어. 더 이상 그녀는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모든 신뢰는 사라지고 떨쳐낼 수 없는 이 갉아먹는 듯한 느낌만 남았다.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알았다. 그 거짓말들, 그 비밀들 모든 것이 쌓여만 갔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지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는가? 그녀를 잡으려면 똑똑해야 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더욱 골마갔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수록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점점 더 알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나는 여기 나선형을 그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이상한 행동, 비싼 물건들.
모든 게 쌓여만 갔고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모든 게 소피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가리키고 있었어. 문제는 내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는 거야. 그냥 직감이 나를 갉아먹는 것 같아. 어느 날 밤늦게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있었고 소피아는 이미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바로 내 옆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일을 겪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달리 무슨 선택지가 있었겠는가? 그녀는 셀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클레어가 그녀와 커피 마시러 만나지 않은 일이 며칠째 머릿속을 맴돌았다. 꼭 알아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휴대폰을 잡았다. 화면에 불이 켜지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비밀번호가 달랐다. 분명 내가 아는 비밀번호는 아니었어. 순식간에 비밀번호가 사라졌지. 화면을 바라보는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지? 이유는 하나뿐이잖아. 안 그래? 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답답한지 했어 감추려 했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 그녀에게 따져 묻는다면 그녀는 이미 핑계를 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나는 현명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기다리는 게 정말 싫었지만 그녀를 따라가서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 건지 알아낼 생각이었다.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피아는 늘 그랬듯이 일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태연하고 너무 성급했다. 그래서 내 직장으로 가는 대신 뒤에 남아 그녀가 떠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평소라면 그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왼쪽으로 걸어갔겠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택시 승강장 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섰다. 그때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는 사무실 쪽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나는 나무 뒤로 몸을 숙여 그녀가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귓가에 쿵쾅거렸고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거나 그녀를 따라가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왜 망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내 다음 행동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가장 가까운 택시를 잡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 택시를 따라가세요라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운전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깨를 으쓱하고는 길로 나섰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소피아의 택시가 눈앞에 보이자 손이 꽉 쥐어졌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 거지? 뭘 하는 거지?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걸까? 남자 만나고 있는 걸까? 내가 정신 나간 걸까? 택시는 그녀를 따라 시내를 누볐다. 내가 거의 알아보지 못한 거리들을 구불구불 지나갔다.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그녀의 택시는 내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건물 앞에 멈췄다. 낡고 특징 없는 사무실 건물이었다. 별로 특별한 것은 없고 두 번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칠 만한 곳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택시에서 내려 입구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다. 마치 100번도 더 와 본 것 같았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봤다. 여기 세워달라고요. 그래, 나는 간신히 중얼거렸다. 겨우 말을 꺼냈다. 그에게 지폐 몇 장을 던지고
소피아가 안으로 사라지는 동안 거리를 유지하며 나왔다. 다리가 풀릴 듯 말 듯 아팠지만 그녀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 있었고 내 마음은 경주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마치 잔혹한 운명의 장난처럼 나는 그를 보았다. 그녀의 상사, 데이비드였다. 그는 자신감 넘치고 태연하게 건물로 걸어왔다. 마치 그가 여기 주인인 것처럼. 난 그 남자를 좋아한 적이 없었지만 여기서 그를 볼 줄은 정말 몰랐어. 그가 소피아 바로 뒤를 따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뒤틀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속으로는 그 안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 모두에게 맞설 생각이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몇 시간이나 걸리는 것 같았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설명을 바라며 바보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둘 다 당장은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핑핑 돌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속이 메스꺼웠다. 마치 내 인생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 지켜본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움직이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후 소피아의 옛 동료 중 한 명인 리사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소피아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안녕, 소피아 일은 잘 돼가? 요즘은 자주 못 봤어. 리사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보았다. 소피아, 거기서 몇 달 동안 일하지 않았잖아. 피가 얼어붙었다.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 나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힘없이 무언가를 억지로 내뱉었다. 아, 맞아. 아마 잊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 몇 달 동안이나 직장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잖아. 나는 멍한 채로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그동안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직장에 없었다면 어디에 있었던 걸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모든 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 비싼 물건들, 비밀 회의들. 소피아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나는 너무 눈이 멀어서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 나는 그 후로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머리를 비우려고 했었다. 다른 커플들을 바라보며 손을 잡고 웃으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모든 게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 혼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고 그녀에게 맞서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더 필요했다. 거짓말은 몇 달 동안 쌓여왔습니다.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그리고 나는 이제 막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소피아는 그저 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그녀는 내 코앞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설령 그것이 나를 파괴하더라도 제가 본 것들은 데이비드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가 연루되었다면 그의 아내 레이첼은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처럼요, 소셜미디어에서 몇 번 클릭만 하면 그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사진 속 사진마다 미소 짓고 있는 그녀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그녀는 자기 삶이 거짓이라는 걸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워졌어. 내 것과 똑같아요. 나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망설였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봐요. 당신 남편이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호하지만 핵심은 짚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와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든 건 싸움에서 시작됐나 봐. 돈에 대한 흔한 논쟁 말이에요. 돈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소피아의 경우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더 많은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돈이 넘쳐 흐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그 덕분에 돈은 벌 수 있었어. 적어도 그랬지. 소피아, 그녀는 정말 큰 꿈을 꾸었지. 리얼리티 TV쇼에서 봤던 그런 산말이에요. 화려한 저녁 식사, 명품 옷, 온갖 게 다 갖춰진. 처음 만났을 땐 그렇지 않았죠. 그땐 글쎄 좀 더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제대로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싸움이 사소한 불평에 불과했어요. 왜 그녀를 휴가에 데려갈 수 없었는지, 왜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낡은 차를 몰고 다녔는지에 대해. 하지만 그들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아예 말도 안 하는 밤도 있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녀는 그저 화를 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논쟁은 그냥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드디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소피아가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더니 갑자기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을 들고 집에 왔어요. 첫 번째는 이 디자이너 핸드백이었어요. 브랜드는 몰랐는데 분명 비싼 거였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더니 세일 중이라 무시하더라. 사실상 싼 거래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또 싸움을 걸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너무 피곤했거든요. 끊임없는 말다툼에 지쳤어. 하지만 보석도 더 많아지고 새로운 기기들도 생겼지. 우리가 사서는 안 될 것들 말이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소피아는 핑계를 대곤 했어. 세일, 짝퉁, 뭐든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었다. 어쩌면 그녀가 이런 놀라운 할인 혜택을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대화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그래도 나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내가 받지 않은 메시지에 미소 짓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띄었다.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클레어예요. 아니면 직장 친구예요. 라고만 대답했다. 마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취급하듯 무시하고 있었다. 처음엔 미묘했어요. 문자를 보낼 때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방식, 특정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바뀌는 방식까지.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었다. 어쩌면 내가 너무 편집증에 걸린 건지도 몰랐다. 결국 우리 관계가 나쁜 건 아니라고, 예전 같지 않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진실과 마주하는 걸 피하려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 안 그래?
작은 징후들은 마주하는 게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시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난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일은 예전처럼 지루했지만 그래도 믿을 만했지. 불평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가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곤 했어. 회계팀배는 아내가 고급 주방기구 때문에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했다는 얘기를 하곤 했지. 다들 이해한다는 듯 투덜거렸어. 돈 문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항상 있었지. 얼마나 빠듯한 상황이었는지, 아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얼마나 원했는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나는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집안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소피아가 더 멀어질수록 나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더 확신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벤이 아내와 돈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가슴이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바보였어. 시간이 흐르면서 소피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비싼 물건이나 휴대폰을 비밀로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녀는 항상 정신이 팔려 있어서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함께 있을 때조차 대화는 얄팍하고 피상적인 내용으로 흘러갔어요. 하루 일과를 물으면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짧고 열정 없는 대답만 하곤 했죠. 아니, 더 이상 제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어요.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는 정말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 곁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었다. 어쩌면 우리에게 좀 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한 건가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피곤하다고 말하며 몸을 빼내려 했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도 애정도 차가움도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다. 완전히 지쳐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녀가 삶에 지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밤 외출을 할 에너지는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오직 나만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마치 고급 클럽에 갈 것처럼 차려입고 외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나는 낡은 청바지에 후드 티셔츠를 입고 앉아 내가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최악은 무시했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어쩌면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도 모른다고, 아니면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계속 되뇌었다. 심지어 내가 문제인 건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주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집안일을 더 많이 돕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작은 데이트 계획도 세우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 다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뭘 해도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새 휴대폰을 들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은행 털었냐?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그냥 웃어넘기며 좋은 거래였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휴대폰, 옷차림, 행동거지까지 모든 것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결심했다. 뭔가 말이 안 되는 느낌, 아시죠?
머릿속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는 목소리 같아요.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점점 더 커져만 가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소피아가 더 이상 내가 결혼했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침내 인정한 지 몇 주가 지났지만 그녀의 행동 변화와 자랑스러워하는 새 비싼 옷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찜찜한 예감이 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절친 CLA와 커피 마시러 간다고 하더군요. 겉보기엔 충분히 순진해 보였어요. 그렇죠? 항상 의심 많은 남편이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떨쳐낼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몇 주 전 아내가 그 디자이너 가방을 집에 가져온 이후로 뭔가 계속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내는 세일 때 산싸구려 짝퉁이라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설명은 앞뒤가 안 맞았어요. 고급 패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조차도 그 가방이 싸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예산에 비해 너무 진부해 보였어요. 적어도 우리가 계속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남편에게는 말이죠. 아내는 요즘 사치품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그 빌어먹을 가방을 몇 시간이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손가락이 욱신거려 제대로 만져보고 싶었다. 그래서 가방을 집어들고 손에서 뒤집어 본 다음 혹시 가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을지 조금 검색해 보기로 했다. 몇 분 동안 구글링을 해보니 진짜 디자이너 가방을 구별하는 몇 가지 요령이 나왔다. 바느질, 로고, 심지어 지퍼 같은 작은 디테일까지 전부 비교해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우리 저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싼 진짜 디자이너 가방이었다. 우리는 이걸 살 돈이 없었다. 심지어 요즘 그녀가 자랑하던 것들의 절반도 살 수 없었다. 속이 메스꺼워지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전화기를 들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다. 손가락이 더듬거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당연히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공황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땀이 났다. CLA를 안 썼으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싶었다. 그래서 CLA에 전화했어요. 왜 소피아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아야만 했죠. 그녀가 전화를 받았을 때 마치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들렸어요. 이봐, 클레어.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도 확인해줘. 아직도 커피 마시고 있니? 배가 꺼질 정도로 긴 침묵이 흘렀다. 커피? 집에 있어요. 라이언. 그녀는 당황한 듯 대답했다. 오늘 소피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마치 뺨을 후려치는 듯 와닿았다. 전화기를 너무 꽉 쥐어서 부러뜨릴까 봐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계획을 어긴다고 중얼거리고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복잡해졌다. 소피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나는 그 멍청한 가방을 몇 시간이고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배신감은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가 거짓말을 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는 알고 있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더 많은 증거 없이는 아직 그녀에게 맞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 맞설 증거가 더 필요했다.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그녀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설령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찢어지더라도 모든 것을 알아야 했다. 난 엉망진창이었다.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소피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깜짝 놀랐다. 하지만 소피아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다. 소피아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는 지쳤다고만 말했다.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아직은 재촉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소피아가 잠자리에 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두근거렸다. 처음 결혼했을 때가 계속 생각났다.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랬다. 이제 내 머릿속에는 온통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뿐이었다. 우리 결혼식 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소피아는 마치 환상처럼 멋져 보였다. 솔직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했다. 소피아 덕분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땐 돈에는 관심이 없었다. 겨우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적어도 나는 행복했다. 소피아도 그랬을까? 아니면 소피아의 이런 면이 항상 거기에 있어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그 기억들이 지금의 상황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녀를 사랑했다. 믿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해 보였다. 그날 밤 그녀 옆에 누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가 계속 집에 가져왔던 거짓말, 변명, 값비싼 물건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여자가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일까? 아니면 그녀는 줄곧 나를 위해 이런 모습을 숨겨왔던 걸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또 다른 새 휴대폰을 들고 집에 왔다. 매끈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분명 우리가 살만한 돈은 안 될 것 같은 휴대폰이었다. 나는 마치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라도 되는 듯 휴대폰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가 빤히 쳐다보는 것을 알아채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엄청 싸게 샀어. 그녀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그녀에게 물어보라고, 답을 요구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그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됐다. 더 많은 게 필요했다. 확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아내려고요. 예전의 나라면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녀를 몰래 엿보거나 의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제 모든 신뢰는 사라지고 떨쳐낼 수 없는 이 갉아먹는 듯한 느낌만 남았어요. 진실을 찾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짓과 비밀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집혔다. 하지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는가? 그녀를 잡으려면 똑똑해야 했다. 인내심을 가져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더욱 골마갔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낼수록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여자를 점점 더 알아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거짓말,
이상한 행동, 값비싼 것들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쌓여만 갔습니다. 뭔가 큰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게 소피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고 그저 직감만이 저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마침내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소피아는 이미 내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팽개친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런 상황을 겪는 것만으로도 정말 최악의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는 셀 수 없이 거짓말을 했고 클레어가 소피아를 만나 커피 한 잔 하러 오지 않은 일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다. 꼭 알아야만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휴대폰을 잡았다. 화면에 불이 켜지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다. 비밀번호는 분명 내가 아는 비밀번호가 아니었다. 순식간에 비밀번호가 사라졌다. 화면을 바라보는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녀가 비밀번호를 바꾸겠는가? 그럴 이유는 단 하나, 안다. 나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답답한지 했어 감추려 했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지금 그녀에게 따져 묻는다면 그녀는 이미 변명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나는 현명하게 행동하기로 했다. 기다리는 게 정말 싫었지만 그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